축하해 줄 일들이 좀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아마 제가 서울 이 플랫폼에 들어와가지고 그 총장님들의 기운을 받아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때 제가 총장을 맡게 돼가지고 어려운 마음도 많이 있지만 또 이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위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굉장히 교육 혁신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도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에 잘 그 난세를 극복하는 사람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를 마친 게 아니고요. 그냥 끝나고 왔습니다. 1년 반 만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오고 싶었지만은 올 수가 없었는데 이제 자유롭게 모임에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누가 시켜서 할 일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좋아하는 일, 이렇게 건강관리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학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모임에 온 지도 한 1년 넘은 것 같은데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실 저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글도 쓰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은 하고 있으나 지난 4년간 변화는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 나빠지기만 해서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어제가 또 그 서울시장 선거였기 때문에 앞으로 좀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한일 관계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한일 관계는 잘 아시겠지만은 과거사 문제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안보 문제, 경제 문제, 이렇게 복합적인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화해치유재단을 해산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일본과의 갈등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길기 파동이 있었고 강제징용 재판에 대한 판결이 있었죠. 2018년 10월. 그리고 나서는 레이더, 한일 간의 레이더 조사를 둘러싸고 진실 게임이 또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결국은 일본이 아베 총리가 전격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고, 여기에 이제 한국의 반일 운동이라는 것이 이제는 굉장히 덜불같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대화의 물결을 잡는가 했는데 여기에 다시 2019년에 올해죠. 올해 1월 달에 위안부 판결. 위안부 판결이라는 것은 식민지 시대가 불법이고, 그리고 위안부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해라는 것이 일본 정부에 대한 판결을 내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한일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관리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어떠냐? 우선 강창일 대사께서 일본에 가셔서 아까 나종일 대사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신임장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이고, 못되기 외무장관, 외무대신하고도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아이보시 대사, 한국의 일본 주일 대사죠.
어제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일 대사도 한국의 외무장관과 만난 적이 없고, 그리고 정의용 외무장관이 취임을 하셨는데, 한 달 전에 취임을 하셨는데, 다른 국가들은 다 그 취임 전화 통화를 했죠. 다른 국가들은 다 했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빠져 있는 것이 일본과 모떼기 장관하고 전화 통화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3월 1일 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를 제청을 했었죠. 한일 관계에 대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이후에 일본의 그 반응은 굉장히 싸늘한 반응을 가지고 있죠. 대화 제의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한국이 해결을 할 수 있는 제안을 가져와라 라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죠. 그래서 일본은 사실은 대화를 하겠다고 한국 정부가 만나자고 하더라도 거의 만나주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상 뭐 여기 있는 외교부에 많은 일을 하신 분들도 많겠지만은 이런 상황은 거의 초유의 사태라고 할 수 있죠. 만나주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청와대에 제2차장으로 계시는 김영진 차장을 만나 뵈게 됐는데, 그분도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3.1절에 대화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다. 만나주지도 않고 있다. 이게 대화의 실종, 지금의 현재 상황은 대화의 실종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은 대화를 하자고 하고 일본은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일본의 입장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현재 판결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 시정 조치를 하지 않는 한은 만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자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일본이 조그마한 의미에서 한국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하가라세, 그러니까 괴롭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교적인 그 채널이 잘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면 대화가 실종됐느냐? 그 구조적 원인을 살펴보면 한일 관계에서 이전과 다르게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선 GDP를 보더라도 이전에 2000년 당시는 한 3배 정도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는 2016년 이후에는 뭐 1.2, 1.3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구매 지수를 보면, 특히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구매 지수를 보면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일본에 가시면 일본이 뭔가 불편하고 우리보다 좀 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 대일 정책, 한일 관계에서 일본이 여유를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동생으로서 여유를 가지고 좀 이렇게 배포를 가지고 아량을 베푸는 시기는 지났다. 일본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초조감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일본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기본적인 마음이죠. 여기에 우리는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재팬 모델이라는 것이 없어졌다. 재팬 모델이 없어졌다. 일본으로부터 배울 것은 별로 없고, 일본이 오히려 우리보다 뒤처진다고 생각을 해서 일본의 관심도 줄어들고 있다. 일본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국제 정치를 보는 전략이 다르고, 북한을 보는 전략이 다르죠. 중국을 보는 전략이 다르죠. 미국과의 관계도 다르게 보고 있죠. 그리고 감정은 점차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익을 서로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을 하고 있고 전략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감정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 이게 이제 한일 관계의 구조적인 문제죠. 그래서 지금의 문제가 풀린다고 할지라도 이런 구조적인 상황 속에 있으면 쉽게 한일 관계 개선하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대화가 이제 실종된 이유는 첫 번째로 국장급 협의라는 걸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은 외교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통령께서 대화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목표를 설정해 주지 않고 나가서 대화해봐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뭐냐? 한일 관계를 해결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관리를 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주장을 더욱더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는 건지 실무설에서 알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는 개입할 수 없다. 이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본에서는 자민당 국회의원들이 한 이 최근에 제안안을 낸 거죠. 외무성에게. 그것은 뭐냐? 아이보시 대사의 그 발령을 연기해라. 거기에 가서 뭔 대화를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 연기하고 그다음에 강창일 대사에게는 신임장을 주지 마라. 이게 최근에 3월 달에 2월 달에 자민당에서 제안이에요. 그런 식으로 아예 그 외무당국이 사실은 실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할 공간이 없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자고 국민들한테는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실무진에서는 잘 움직이지 않고 있다. 목표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 그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가지고 있잖아요. 피해자의 입장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 위안부 합의라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합의였다. 그 문제다고 일단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과연 뭐냐? 누구를 한 명까지 최후의 한 명까지 피해자의 입장을 다 들어줄 수 있느냐? 한국 정부의 능력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피해자의 입장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화해치유재단에 돈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는 일본이 사죄와 반성을 아직까지 불철저하다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피해자의 위안부 문제, 징용 문제에 정작 본인보다는 그 옆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 단체들이 너무 많다. 정대협부터 시작해서 정의연이죠. 이 단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단체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 외교를 하기가 힘들게 된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부가 이렇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면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결단을 할 수 없는 구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한일 리더십이 의지를 갖고 있느냐.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한일 관계를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일본의 그 매스컴에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한국에 있는 시민단체 많은 분들도 이야기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징용 문제에서는 가장 전문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005년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에 관여도 돼 있고, 제일 잘한다. 그런데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결단을 하지 않는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의지가 적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뭐냐? 리더십이 이렇게 우리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말하기 전에 서가 총리도 똑같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우선 대일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낮다. 우선순위에 낮다. 잘 아시겠지만은 한국은 대북 몰입주의, 남북 관계를 모든 순위에 우선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에 대일 정책도 남북 관계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있다.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은 도쿄올림픽에 김정은을 데려와서 거기서 이벤트를 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죠. 그런데 결국 도쿄올림픽에서는 북한이 오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 이후에는 사실은 도쿄올림픽이라는 것이 한국 정부에서는 가치가 이게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한일 관계의 본래 목적에서 시작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관심이 더욱더 낮아지고 있다. 근데 일본은 어떠느냐?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를 하면 할수록 복잡하기만 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외교정책이 이전하고 한미일 공조라는 것은 일본은 말로는 이야기하지만은 일본 정책 내에서도 실종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쿼드, 그리고 인도태평양 구상, 미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구상을 통해서 호주, 그리고 인도, 동남아시아의 국가들과 함께 중국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한 거죠.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쿼드에 플러스에 들어와라는 이야기는 일본은 하지 않는다. 오히려 머리만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굉장히 낮게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은 한국의 상황은 대일 정책이 국내 정치죠. 대일 정책이 국내 정치다. 반일이 바로 기득권이 갖고 있던 친일이고 기득권, 이게 이꼬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세를 펴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반일 이 자체가 왜곡하는 거고 현재의 기득권을 이 적폐를 청산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농후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도 일본도 점차적으로 이런 색깔들이 진해지고 있어요. 농후해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친한과 반일과 반한이는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한일의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는 불 건너 남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본이 풀어야 되는 문제고 한국이 풀어야 되는 문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국 정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보면 점차적으로 정상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어요. 한국 이꼴은 문재인 이꼴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말을 바꾼다. 이런 식으로 일본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노아베 이꼴은 우경화 이꼴은 일본이 반성을 하지 않는다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하나의 총리와 대통령의 이미지가 한국가의 이미지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일본 여론이 제일 악화되고 있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2010년 정도에는 일본의 그 초록색 있죠. 초록색, 녹색, 그린 색깔에 보면 대중 친밀감을 보면 굉장히 낮았죠. 여기에 비해서 블루 색깔, 파란 색깔을 보면 한국에 대한 친밀도가 대체적으로 한 60%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일본의 여론에서. 그런데 지금은 일본의 여론이 20% 이하로 한국에 대해서 반한 감정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보면 상대방은 우호 국가인가? 일본은 우호 국가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일본의 여론을 보면 핑크색 빛이 B가 우호국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재는 아니다라는 거고 C는 그 좀 더 레드 색깔에 바꿔온 거는 C는 이전부터 우호국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일본은 한 두 개를 합쳐서 50%, 한 44% 정도 되는데 그리고 모르겠다 하는 게 35%니까 거의 70%가 한국에 대해서 별로 우호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한국은 더 심하죠. 일본에 대해서 아예 C가 52%, C가 굉장히 높죠. 아예 처음부터 우호국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것이 그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가 변하면 한일 관계도 변화될 가능성은 물론 있지만은 지금의 여론 상황은 정치가 변하더라도 지형이 쉽게 바뀌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제일 바뀐 것이 뭐냐? 한일 관계에서 뭐가 제일 바뀌었느냐? 첫 번째는 대일 정책의 전제가 붕괴됐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일본에 가서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일본이 피해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이 대화를 하자고 그래요. 박근혜 정부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안부 문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도 없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그 거부를 한 거예요, 대화를. 그래서 일본에서 아베가 여러 가지 구애를 한다든지 일본에서 계속 누구를 보낸다든지 이런 현상이 벌어졌죠. 그런데 지금은 반대다. 지금 반대다. 3.1절에서 대화는 우리가 먼저 하자고 그래요. 그리고 일본에 가서 계속 뭔가 대화를 해서 뭔가 풀자고 이야기를 해요. 일본은 NO. 한국이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역전되는 현상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 대일 정책은 이제는 정당성을 가지고 대일 정책을 하기가 어려워졌다. 이게 이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반한 그리고 반일이 정치적 이익이 되고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반한과 반일을 이야기하면 매스컴에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우리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매스컴조차도 언론조차도 그리고 전문가조차도 반한과 반일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졌다. 국내적인 현실이. 그 다음에 전략의 변화. 한미일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미일 공조고 한미일 협력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한국과 일본은 한미일 공조 협력이라는 것이 실종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게 대북 정책과 우리 한국은 대북 정책과 관련된 대북 몰입주의가 이런 정책을 가져왔고 일본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도 태평양 구상 쿼드라는 외교 정책으로 변환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한미일의 협력을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쟁점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위안부 문제는 이제 지금 1월 달에 제1차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배상을 해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4월 21일 날 두 번째 소송이 진행돼서 판결이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다르게 나올 것이냐, 제 첫 번째 1월 달에 판결과 다르게 나올 것이냐고 본다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일본 정부는 배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똑같은 형태로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한일 관계는 더욱더 어려워지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해결은 어떻게 하느냐. 저는 생각할 때
이번 정부도 2015년 합의를 유지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아이러니컬한 것은 저는 그 화해치유재단의 이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로, 지금은 이사가 아니지만 이사로 처음부터 있었는데, 2017년에 그 TF를 만들었죠. 한일 2015년 합의에 대해서 이게 정당한지 아닌지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TF를 만들었죠. 2017년 12월 달에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TF를 해서 이게 재단을 해산하겠다는 기본 방침이 서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사로 있는 화해치유재단 이사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화해치유재단을 그 해산할 생각이 없고, 따라서 여러분들은 계속 좀 있어줬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계속 있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정작 2018년 1월 달에 대통령께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는 것은 사실은 2015년 합의에 의해서 쌍방이 일본과 한국 정부가 서로 협의를 해서 해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일방적으로 해산을 했죠. 여기서부터 이제 일본과의 관계가 2015년 합의를 지켜라, 일본은 지켜라 이야기하고 한국은 그거는 뭐 우리의 국민들이 너무 불만이 있어서 그냥 해산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올해 2021년 올해 3월 달에 문 대통령께서 2015년 합의를 준수한다. 그리고 그걸 유지한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는 뭐냐? 화해치유재단은 해산을 했는데 해산하면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108억 원 중에서 46억 원은 생존자의 36분이 돈을 받았어요. 1억 원씩. 1억 원씩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유족도 50명 정도가 2천만 원씩 돈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돈이 56억 정도가 남아있다고 그래요. 6억 정도. 그런데 이때 2018년 1월 달에 그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여기는. 여기는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합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 푼도 쓰지 않고 한국 정부가 돈을 낸 거다. 그래서 100억 원을 대체로 해서 낸 거죠. 양성평등기금으로. 그래서 남아있는 돈은 사실은 한국 정부가 낸 돈에서 썼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2015년 합의에 의해서 화해치유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돈은 사실은 지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불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파기를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될 입장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2015년 합의에 따라서 그 돈은 선고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그러니까 46억 원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인정을 하고 그 후속 조치로 일본이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건 뭐냐? 사죄와 반성에 대한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든지 또는 대사가 와서 무릎을 꿇든지 이렇게 퍼포먼스를 후속 조치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하면 사실은 위안부 문제는 우리 할머니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돈 문제가 아니다. 명예회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사죄와 반성의 정도에 따라서는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려면 정부가 2018년 1월 달에 했던 이야기를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수습을 해야 된다. 이런 난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2015년 합의를 정부가 만약에 유지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일본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속 조치로서 반성의 편지를 보낸다든지 또는 그 대사가 그 반성의 편지를 보내면서 할머니들하고 피해자하고 만나서
사죄 말씀을 뭐 전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나름대로 이벤트 뭐 퍼포먼스로서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러면 위안부 문제는 돈 문제는 여기에 돈이 남아 있으니까 한국도 100억을 냈으니까요, 벌써. 그 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이거를 문재인 정부가 좀 이거를 잘 마무리하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나 아마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ICJ에 제소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용수 할머니께서도 ICJ에 가자고 제소를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리고 일본의 자민당들도 자민당의 내부에서도 ICJ에 가서 이 문제는 해결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성으로는 현실적이지 않다.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우선 한국 정부가 강제 관할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제소를 하더라도 갈 의미는 없고,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제소할 가능성은 거의 뭐 한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일본도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들고 가서 성범죄 그리고 여러 가지 인권 문제를 다시 만드는 것은 일본으로 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 문제를 만약에 ICJ에 가지고 가게 되면 한일 관계는 모든 문제가 법으로 해결돼야 돼요. 이게 정치적 교섭으로 이제는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면 외교가 실종하고 아무런 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여기 보시면 일본 측 반응을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뭐 거의 1% 이하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이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분들이 45% 이상을 가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극명하게 징용공 문제에서는 한일 양국이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면 일본이 파란 거죠. 일본이 파란 색깔인데 한국 정부가 해야 된다가 20.5%예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된다. 이게 5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특이한 점은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를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게 22%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여론은 사실은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이 징용권 문제도 그렇고 사법재판소 ICJ에 가자는 입장들이 굉장히 대다수를 가반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학계나 전문가는 ICJ에 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의 시나리오를 보면 저는 해결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보는 사람인데, 타협의 길은 뭐 기금안 1+1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내는 거, 그리고 문희상안은 한국의 우리 그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해결하자. 거기에 정부가 플러스하는 거. 여기에 시민단체들은 시민단체 그 일본 정부가 또는 일본 기업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죄와 반성을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돈을 누가 내느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돈을 누가 내느냐 또는 사죄와 반성은 하느냐, 이게 이제 이 가장 큰 갈림길이 되고 있는데, 저는 마지막 안이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할 수 있는 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일 보상은 포기하고 정치적 결단으로 돈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 그러나 남아있는 것은 일본은 반성과 사죄가 남아있다. 이게 가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피해자 중심주의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여기에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동의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안은 제가 생략을 하고 한일 관계는 어떤 경우에 개선이 되느냐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미국의 압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한일 관계 개선에 중요한 팩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론의 변화. 여론의 변화라는 것은 이익이, 많은 사람들이 한일 관계가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여론이 변화하거나, 그 다음에 정보가 바뀌어가지고 전략이 변화하면 이 한일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한미일 협력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한국과 일본이 압력을 가할 것이다. 과거사 문제에 여러 가지 압력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의 압력이 이 문제를 이전과 마찬가지로 2015년에 잘 아시죠? 2014년에 오바마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아베 총리가 3자 회동을 했었죠. 이 한일 갈등이 심하게 됐을 때. 그래서 결국 2015년 합의로 이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미국의 여러 가지 역할을 통해서. 내부적인 건 잘 모르겠으나 그런 역할의 압력이 있었다고 일단 가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가능하냐? 가능하냐? 저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압력을 가하고 싶으나 이 문제 해결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다. 왜냐하면 한 번 해결을 했는데 2015년 한 번 해결을 했는데 그게 뒤집어진 거죠. 결국 이 말은 국내적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이 압력을 행사를 하더라도 합의를 하면 뭐 하겠어요? 국내적으로 서로 깨지는데, 국내적으로 이걸 관리를 할 수가 없는데 2015년 상황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 위안부 할머니들하고 만나서 거기서 눈물이라도 한번 흘리고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위안부 문제가 복잡하게 되지를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윤명세 장관도 그때 안 가셨잖아요. 그래서 차관이 가신 거 아니에요, 차관이. 그러다 보니까 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생각할 때 이 정부는 합의는 하고 거의 뭐 방치하다시피 한 거죠. 여기에 일본의 책임도 크다. 잘 아시겠지만은 아베 총리가 털끝만치도 반성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또 다시. 그러니까 털끝만치도 나는 이제 반성과 사죄는 더 이상 안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게 4월 달이에요. 그게 2016년 4월 달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가지도 않고 이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도 부족하고 일본도 똑같이 이전과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여론이 돌았었어요. 2015년 12월 달에 1월 달에 여론조사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2016년 1월 달 여론조사는 거의 50%가 찬성을 했어요. 40%가 반대하고. 그러니까 찬성이 좀 더 많았던 거죠. 근데 그게 점차 역전돼서 이제는 뭐 10%, 뭐 70%가 반대하고 있죠. 이런 상황은 미국이 압력을 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적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의지를 어떻게 가지고 관리를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익 부분과 전략 부분에 있어서도 전략은 아마 보수 정부로 바뀌면 한일 협력이란 좀 더 하기 쉬워지는 거죠. 이익의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정이 아까 그 도표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감정이 여전히 앙금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한일 관계 개선이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일 관계 개선을 해야 될 이유를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일본은 이 파란 거죠. 일본은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 61%예요. 그런데 한국이 빨간 거 아니에요? 한국은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은 파란 것 중에 좀 밑에 있는
여기 보시면 알겠죠. 안전 보장을 위해서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협력을 하는 이 것에 대해서도 한국은 상호 이익,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일본과 협력을 원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일본은 안전 보장, 안보 문제, 북한 문제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과 협력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보면 압도적으로 한국 국민들이 83%가 일본과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위협력을 뭘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한국 척이 좀 많죠. 그러나 해서는 안 된다도 한국 척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들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그래서 앞으로 전망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에서 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했는데 이것은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내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연설에서 대화를 강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국정 기조는 사실은 대화 기조로 좀 바뀌었어요. 사실은 좀 이 흐름이 바뀌었는데 그런데 국내적인 환경은 이 대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제 대통령 선거에 돌입하는 거죠. 대통령 선거에 돌입하면 리뷰를 하게 되는 거죠. 외교정책에 대해서 리뷰를 하게 되면 강경파와 온건파가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대일 정책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강경파가 항상 승리하게 돼 있어요. 선거 때는. 그리고 기득권을 몰아붙이고 친일로 몰아붙이는 게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이익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환경은 이 대화를 추진할 수 없는 환경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간은 대체적으로 지금의 상태에 지지부진한 상태, 대화도 잘 안 하고 그리고 협력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데 문제는 위안부 문제는 차압을 하거나 강제 집행을 하기가 어렵죠. 대사관에 일본 정부의 여러 가지 시설을 차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 대사도 뭐 그렇게 말씀하셔서 차압할 것은 없다. 차압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위안부의 문제에서는 차압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징용공 문제에 있어서는 현금화 조치를 이제 공시 송달도 끝났고 이제 현금화 조치를 하면 금방 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측 변호사들이 이제 입장이 좀 갈려 있기는 하지만은 현금화 조치를 전격적으로 시행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다. 그리고 정치적 상황을 좀 고려도 해야 되고 이분들이 다 정치적인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정부의 역할을 계속 강조하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데 카드로는 사용하겠지만은 현금화를 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다음 정부로 넘어가는 거죠. 다음 정부로 한일 관계의 개선은 넘어가게 되는데, 아이보시 일본 대사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에서 제일 일본에 대해서 가장 이미지가 나쁜 것은 수출 규제 아니겠어요? 수출 규제 조치. 한국의 경제에 대해서 목줄을 치겠다라고 하는 조치 아니에요? 이거는 이번 정부에서 풀어라 해도 일본 정부는 풀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이번 정부에 풀어봤자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에 따라서 이 문제를 전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카드로 사용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 규제 조치를 풀면 예를 들어서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먼저 풀면 한국도 현금화 조치에 대해서 나름대로
협상을 하는 동안은 유예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면 그다음부터는 본격적인 협상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한일 관계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풀면 제일 좋은 거죠. 왜냐하면 좌파 정권, 진보 정권이 이 문제에서는 키를 갖고 있죠. 시민단체들이 자기의 지지자들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재 1년 남아있는 정치적 상황에서는 풀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다음 정부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일본은 그동안에 계속 지금과 똑같이 대화도 하지 않고 무슨 한국에 조그만 제재하듯이 만나주지도 않고 이런 것이 바람직하냐 하면 절대 바람직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번 정부가 못 풀더라도 시민단체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문재인 정부가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피해자 중심주의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 피해자들을 두루두루 만나서 컨센서스를 만드는 컨센서스 빌딩 하는데 이번 정부가 도움이 될 거다. 만약에 의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일본 정부도 대화를 통해서 한국 정부가 이런 대일 정책의 컨센서스를 만드는 그런 기초 작업을 하면 다음 정부에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의지가 없어서 문제가 안 풀리는 거지. 의지가 없어서 문제가 안 풀리는 거지. 사실은 해법은 다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 나와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의지를 갖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관리하는 방안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생각할 때 플랜 B에 대한 협의가 앞으로 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현금화 조치를 하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금화 조치를 했을 때 한국 정부가 그 물건을 투입을 해서 한국 정부가 산다든지 또는 포스코가 산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게 그 현금화 조치를 했으나 일본 기업에게는 피해를 가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잘 협의를 할 수 있으면 한국과 일본이 협의를 할 수 있으면 나름대로는 한일 관계가 관리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한국 외교 방향이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지금처럼 방치해서 상대방이 특히 상대방이 피해를 보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생각하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방치를 하면 앞으로 이 한일 관계의 부담이 결과적으로 동북아 질서에도 영향을 주고 미국과의 관계도 영향을 주고 여러 가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이 길을 선택할 것이냐 지금이라도 두 번째를 해야 된다. 소극적으로 관계 개선, 관리하는 그런 협의 모드로 가야 되는데 일본이 전혀 응하지 않죠.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이 나름대로 신뢰를 줄 수 있는 상대가 있으면 그 협의에 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전선에 나가 있는 우리 대사님부터 시작 다 훌륭한 분들이나 이게 일본으로부터 신뢰를 못 받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죠? 일본 대사관에 현재 일본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을 몇 면을 한번 보세요. 놀랍게도 이분들 전부 다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캐리어의 외교관이에요. 아이보시 대사이죠. 아이보시 대사 세 번째 부임하죠. 그러면서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그 다음에 소마공사, 소마총괄공사, 거의 한국 사람 같이 한국어를 하죠. 그 다음에 미바의 공사, 미바의 정무공사. 이 사람도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다 캐리어 외교관이에요. 그리고 주요 쪽 문화공사 최근에 왔는데 이분도 한국말을 잘해요. 그리고
총영사관을 보세요. 제주도에 있는 이세키 총영사. 한국말 너무 잘하죠. 그 다음 마루야마 총영사. 뭐 전부 한국말 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여기는. 이런 경우도 사실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코리안 스쿨은 한국에 못 오겠구나. 이게 전부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들 다 모여서. 이 말은 뭐냐면 여기는 나름대로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전진 배치를 해놨던 거죠. 사실은 대비를 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런 의미에서 외교부가 사실은 외교부는 청와대 입장이 목표가 정확하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과 이 외교의 역량이 있다고 보는데 청와대가 일단 그거를 스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코리안 재팬 스쿨들이 이제는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그래서 좀 이렇게 인재도 좀 새롭게 배치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관리하는데 현재 한일 관계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번 선거의 영향으로 해서 관리도 쉽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1년 뒤에 좀 좋은 바람직한 한일 관계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